술록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산타클로스의 신화 속 동반자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잘 알려진 문화적 상징일 뿐만 아니라 수억 달러에 달하는 육류 및 가죽 산업에서 가장 귀중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매년 수백만 마리의 술록을 성공적으로 가공하고 사육하고 돌볼 수 있었을까요? 이 장대한 여정이 시작되면서 술록무리는 수세기 동안 전승되어 온 특별한 목축 기술을 사용하여 유지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북극의 극한 툰드라에서부터 광활한 초원지대까지 술록을 모는 데 사용됩니다. 이 시점부터 새로운 세대의 술록은 인간과 긴밀한 관계를 맺습니다. 술록은 믿음직한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척박한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고기, 우유, 그리고 따뜻한 가죽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오늘 이 전설적인 동물을 탐험하고 인류가 여러 세대에 걸쳐 술록과 공존하고 길들일 수 있었던 비밀을 함께 찾아 나섭니다. 이 영상에서 모든 것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북극이 사회와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술록 개체 수는 약 530만 마리입니다. 이는 50년 전 개체 수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속 가능한 목축 모델의 끊임없는 활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두 가족의 광활한 타이가 숲, 네네츠족의 얼음 덮인 대초원, 그리고 귀표 전통을 이어가는 북유럽 사미족이 어우러져 독특한 유목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생태계에서 술록은 인류의 생존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야생의 문화와 정신을 보존합니다. 다른 사슴종과 비교했을 때 술록은 체내에서 놀라운 생물학적 적응력을 보여줍니다. 속이 빈 털은 열을 효과적으로 가두어 계절에 따라 변화하기도 합니다. 또한 눈은 겨울의 낮은 빛에 적응하여 시력을 향상시키고, 유연한 발굽은 지형에 따라 압축되거나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 덕분에 술록은 지구상에서 가장 험난한 지역에서 사용하기에 이상적인 생존 도구입니다. 술록은 동화 속 등장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지만, 성 니콜라스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술록을 이용해 썰매를 끄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전 세계 대중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술록이 미적 가치 외에도 유목민 집단에게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술록의 가치는 연간 약 3억 달러에서 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술록 고기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붉은 고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또한 술록의 가죽과 젖은 북극 유목민들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낼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모든 여정은 자연이 우리에게 부여한 가장 근본적인 본능, 즉 번식의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아무리 황홀해 보이더라도 이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순간 술록이 세상 끝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시작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술록은 짝짓기 시즌, 즉 발정기에 돌입합니다. 이 시기에 성숙한 수컷은 유난히 공격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먹이를 찾아 눈 속을 파헤치는 데 사용되었던 그들의 뿔은 이제 짝짓기 특권을 놓고 벌어지는 격렬한 경쟁에서 무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싸움이 끝나면 승자는 짝짓기 특권을 얻고 패자는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으로 전락합니다. 혹독한 툰드라 지대에서 끝없는 생존의 순환 속에서 다음 세대를 확보하기 위해 우두머리 수컷은 5마리에서 15마리의 암컷으로 이루어진 하렘을 거느리는 보상을 받기도 합니다. 암컷 술록은 짝짓기 기간이 끝난 후 임신을 시작합니다. 이 임신 기간은 7개월 이상이며 매년 한 번만 새끼를 낳습니다. 놀랍게도 갓 태어난 새끼는 태어난 지 한두 시간 만에 어미 곁에 서서 달리고 무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강한 무리 본능과 사회적 성격 덕분에 놀라운 생존 능력을 지녔습니다. 덕분에 아북극 지역의 혹독한 환경과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고대 이동 경로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술록은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라나는 뿔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머리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비정상적인 성장을 예방하거나 술록이 성장하면서 무리 내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송아지가 생후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이 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시기는 뿔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 아직 부드러우며 혈류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의 황금기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시기는 뿔 제거 과정을 더 쉽고 덜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소, 염소, 양을 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극북 지역의 술록 방목은 주로 반야생 방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이러한 유형의 방목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술록 무리는 광활한 툰드라와 광활한 타이가 숲을 자유롭게 누비며
계절에 따라 자연적인 먹이를 찾아 이동합니다. 이는 태양의 위치, 지구의 자기장, 심지어 북극권까지 이용하여 방향을 찾는 술록의 놀라운 능력 덕분입니다. 술록의 섬세한 코에는 수천 개의 미세한 혈관이 있어 눈 아래 숨겨진 먹이의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술록은 얇은 눈층 아래 깊이 굴을 파고 이끼, 풀, 나무십 등을 찾아 뜯어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이동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습니다. 이제 목동들은 얼음 아래 살아남은 초목들을 향해 300km에서 500km에 달하는 거리를 이동시키기 위해 더 자주 개입해야 합니다. 술록무리의 전반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혹독한 날씨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영양 보충은 이러한 혹독한 환경에 대처하는 또 다른 비결입니다. 이 묶음들은 먹이를 줄 때 술록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깊이 인식하여 조심스럽게 풀어집니다. 이를 통해 술록은 눈 밑에서 이끼를 찾는 본능적인 먹이 찾기 동작을 따라하며 부드럽게 발로 밟고 냄새를 맡으며 다가갈 수 있습니다. 동물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의 목동들은 기계식 사료 공급기를 사용하여 땅에 길게 줄지어 사료를 분배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동물이 곡물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고 무리 내 경쟁이 줄어듭니다. 현대의 반야생 술록방목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인 효율성을 결합한 이 기술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술록 방목자들은 매년 대규모 술록 채집을 하는데 봄에 송아지가 태어난 후 7, 8개월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땅이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하고 술록들이 추위를 피해 저지대로 돌아갈 때 발생합니다. 전통적인 목축 기술은 스노모빌, 훈련된 목축견, 심지어 헬리콥터까지 포함한 현대적인 수단과 결합되어 아북극 지역의 바위투성이 지형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무리를 성공적으로 관리합니다. 스칸디나비아 북부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헬리콥터를 이용하여 널리 흩어져 있는 술록의 위치를 파악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이 사실상 어려웠던 지형에서도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소몰이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예술의 한 유형으로서 자연과 깊고 오랜 관계를 맺으며 살아온 공동체가 대대로 전승해온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한편 몽골,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 또는 시베리아 남부 변방 지역처럼 날씨가 따뜻한 지역에서는 술록 방목 및 관리 방식이 약간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시베리아,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북유럽처럼 사람과 가까이에서 사육되는 것과는 달리 이 지역의 술록은 준유 목민적인 방식으로 사육됩니다. 이는 북유럽과는 대조적입니다. 몽골에서는 두카족과 같은 유목민들이 20마리에서 100마리 정도의 소규모 무리를 돌보며 매일 손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술록은 낮에는 먹이를 찾아 숲을 돌아다닐 수 있지만 저녁이 되면 캠프로 돌아와 텐트 근처에 묶어두어 더 쉽게 관찰하고 포식자에게 훔쳐가거나 잡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합니다. 이러한 반유목적 목축 패러다임의 틀 안에서 의료 서비스는 더욱 일관되게 제공됩니다. 취급, 모니터링, 치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삼림 지역에는 지정된 구역이나 임시 울타리가 설치됩니다. 술록무리가 캠프로 돌아오면 목동들은 동물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질병 증상을 보이는 개체는 추가 검사를 위해 분리합니다. 목축업자는 백신 접종 과정의 안전성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술록을 주의 깊게 다루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술록은 야생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위해 접근하거나 제지당하면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충, 목축병 및 기타 질병과 같은 기생충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록에게 지속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반가축 환경에서는 손으로 투여하는 이러한 주사가 무리의 건강을 보호하는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도구 역할을 합니다. 반면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같이 추운 기후를 가진 나라에서는 분류 과정이 훨씬 더 복잡하고 광범위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는 술록 무리가 수천 마리에 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리를 한 곳에 모은 후 목동들은 술록들을 동심원 모양의 여러 개의 원형 우리로 안내합니다. 이 우리들은 다루기 쉽도록 작은 단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술록은 나이, 성별, 건강 상태 또는 사육 목적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를 통해 고정된 장소에 방목되어 있는 방대한 무리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동들이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된 술록 송아지에게 귀표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귀표는 반야생물이 관리에 필수적인 유서 깊은 관행입니다. 귀 가장자리에 특정 형태로 직접 새기는
마치 개인 서명처럼 독특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무늬는 각 목동마다 다릅니다. 특정 지역의 목동들은 풀을 깎는 대신 숫자나 색상 코드가 적힌 플라스틱 태그를 사용하여 식별 과정을 용이하게 합니다. 이러한 표식을 통해 공유 방목지에 있는 동물들을 서로 구별하고 소유권을 확인하고 개별 이력을 추적하고 집단 무리 관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북유럽 사미족 사이에서 귀표는 매우 중요한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 관습은 광활한 자연 속에서 가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대대로 전승되어 왔습니다. 목동들은 오랜 시간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으며 이제 세 가지 주요 이유로 술록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번식을 위해 가장 건강한 개체들을 선별하고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동물들을 분리하며 약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천 마리의 동물들을 고기, 가죽, 뿔을 얻기 위한 도축 과정에 투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가축의 도축 과정과 달리 술록은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하며 특히 장거리 이동 시 더욱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술록은 초기 단계에서 방목 지역 근처에 위치한 중앙지 파장에서 직접 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록 산업은 가죽을 분리하고 가공하여 100달러에서 300달러에 이르는 고급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매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 제품들은 술록 산업에서 전통 의상, 부츠, 장갑, 핸드백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사체는 수거되어 서늘한 곳에 보관된 후 추가 정제를 위해 전문 가공 시설로 이송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술록고기를 엄격한 식품 안전 정책 및 규정에 따라 꼼꼼하게 입고 및 검사합니다. 가죽을 제거한 후 사체가 드러나면 노동자들이 등심, 다리, 갈비뼈, 목, 내장 등 특정 부위로 도축합니다. 소고기와 비교했을 때 술록고기는 검거나 붉은색을 띠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 지방 함량이 낮으며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북유럽 전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술록고기는 성장 호르몬이나 현대식 농업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야생의 독특한 풍미가 풍부하기 때문에 깨끗한 고기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겨울이 지나도 술록은 여전히 강력한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술록은 사람들을 고향이라고 부르는 얼어붙은 땅과 연결해 줄 것이며 북극 유목 문화가 계속 존재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술록의 가축화와 지속 가능한 목축은 인간 적응과 생태적 조화를 보여주는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저는 북극 및 아북극 지역 사회와 술록무리 사이의 관계가 전통 지식과 환경 존중이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뿐만 아니라 문화적 회복력까지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술록은 단순한 경제적 자산이나 계절적 상징을 넘어 사미족, 네네츠족, 두카족과 같은 토착민 집단의 정신적, 사회적 구조의 필수적인 존재입니다. 척박한 기후 속에서도 술록에 의존하는 사람들과 함께 번성하는 술록의 능력은 인간과 동물의 공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수세기 동안 지속 가능한 목축 방식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산업화와 지속 불가능한 관행에 지배되는 현대 농업 시스템이 배울 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 변화는 이동 경로, 식량 공급, 그리고 무리 행동에 점점 더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저는 기후 적응 전략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지역 연구에 대한 자금 지원, 전통적인 목축 지식 보존, 그리고 토착민 공동체가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기계식 사료 공급기나 개선된 수의학적 관리와 같은 현대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더욱이 동물 복지는 핵심적인 관심사로 남아야 합니다. 뿔 제거나 귀 표시와 같은 관행은 문화적으로 중요하고 때로는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스트레스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 수행되도록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저는 전 세계 동물복지 단체들이 목축민들과 협력하여 인도적인 기준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교육, 지원, 그리고 윤리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술록 산업은 고기, 우유, 가죽, 뿔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큰 기여를 하는데 특히 산업적 축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해한 관행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지방이 적으며 야생에서 유래한 술록고기는 지속 가능성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세계 시장에 어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과도한 상업화나 대규모 사업으로의 전통적인 목축 방식 대체라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술록박목은 인간과 자연이 갈등이 아닌 리듬을 맞춰 움직이는 공존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오랜 파트너십을 기념하고 연구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단순히 땅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땅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구 환경 위기에 직면한 지금, 이 눈 덮인 목초지에서 발견되는 지혜는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해답을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의 통제되지 않은 급증은 여러 농촌 및 산림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한때 교묘하고 조심스러웠던 야생 멧돼지는 이제 대담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하여 산림 서식지를 벗어나 농지를 파괴하고 가축우리를 파괴하며 심지어 인근 지역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야생동물 관리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면밀히 계획된 체계적인 사냥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작전에서 숙련된 사냥팀이 이른 아침 야생 멧돼지 밀집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주변 지형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의 핵심 파트너인 훈련된 사냥개들은 곧 근처 동물들의 냄새를 포착했습니다. 잠시 후 사냥개들이 도망치는 멧돼지에게 접근하면서 숲에 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추격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확한 사격으로 멧돼지는 강둑 근처에 떨어졌고 추격은 결정적으로 끝났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팀의 다른 구성원들이 배를 타고 조용히 하류로 이동하며 새로운 발자국과 움직임의 흔적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순찰을 시작한 지 약 10분쯤 되었을 때 그들은 물가진흙탕에서 뒹굴고 있는 멧돼지 2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팀이 접근하자 멧돼지들은 위험을 감지하고 달아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으로 노련한 사냥꾼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 한 발의 명중이 멧돼지 한 마리를 쏜살같이 달려가던 도중에 멈추게 했고, 이는 전문적인 훈련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신호가 왔습니다. 근처 수로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지체 없이 팀은 배에서 내려 해당 지점으로 진격했습니다. 2마리의 멧돼지가 더 빈털을 질주하는 순간 짧고 집중된 총격전이 추격을 끝냈습니다. 2마리 모두 물속에서 재빨리 발견되어 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임무는 단순한 사냥 여행을 넘어 압박받는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멧돼지가 계속해서 농지를 침범하고 농촌 생활을 교란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 농작물, 그리고 토종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다른 무리는 언덕 꼭대기 주변의 전략적 요충지를 지키며 조심스럽게 덤불을 포위하는 한편 계속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빠르게 지면에 울려 퍼졌는데 이는 주변에 다른 동물이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큰 멧돼지가 덤불에서 뛰쳐나오자 사냥꾼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탈출구가 없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개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또 한 번의 정확한 사격으로 교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또 다른 사냥꾼은 언덕 맞은편 빽빽한 덤불 옆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개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멧돼지는 개들의 신호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술 도중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지자 멧돼지는 즉시 쓰러져 있었는데 이는 이러한 수술의 특징인 정밀함과 준비성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성격의 매복 공격이 다른 곳에서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냥꾼이 침착하게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냥꾼은 예상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예상대로 덤불 속에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으로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이처럼 신속하면서도 절제된 행동은 사냥꾼들의 전문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환경과 농업 간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멧돼지 개체수를 제한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통제되지 않은 야생 멧돼지는 미국 전역, 특히 넓은 농업지대를 가진 지역에서 상당한 피해를 초래해왔습니다. 동물을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파괴되고 들판 전체가 버려지는 현상이 만연합니다. 이로 인해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수렵팀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피해를 통제하고 경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오클라호마의 울창한 숲에서 진행된 작전 중 한 무리의 사냥꾼들이 추적에 능숙한 개들과 함께
미리 정해진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사냥꾼들이 그 지역으로 흩어지는 동안 개들은 재빨리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15분간의 수색 끝에 야생 멧돼지의 존재를 알리는 잘 알려진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키 큰 풀에 둘러싸인 멧돼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당국에 즉시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발사된 단 한 발의 총격으로 추격은 끝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농업, 야생동물, 그리고 지역 사회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또한 통제 사냥의 목적은 단순히 개체수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계를 보호하고 과도한 야생동물 개체수로 인한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멧돼지는 몇 초 만에 사라지는 능력 외에도 빠른 움직임으로 악명 높습니다. 얼마 전 발생한 한 사례에서는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에서 잠깐 나타났지만 더 멀리 도망치기 전에 재빨리 제거되었습니다. 이 순간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멧돼지가 이동할 경로를 예측하여 시기적절하게 조작된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교착 지점에서 안정적으로 위치를 유지하여 앞에 펼쳐진 울창한 초목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멧돼지 한 마리가 덤불 속에서 조심스럽게 나타나 움직였습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한 위치에 발사된 단발 사격은 깔끔하고 정확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같은 시각 지역 전역에서 공동으로 진행된 활동으로 또 다른 성공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동시에 여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추가로 포획되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전문 추적팀과 그들이 고용하는 훈련된 탐지견이 보여주는 효과와 협력을 보여줍니다. 해가 지기 훨씬 전에 도착한 대원들은 미리 마련된 위치로 이동하기 위해 흩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지역에서 탐지견들이 야생 멧돼지를 추적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멧돼지가 반응하기 전에 조심스럽게 사격한 덕분에 신속하고도 침착하게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경험 덕분에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위험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언덕 높은 별도의 구역에서 대규모 추격전이 벌어졌고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험준한 지형을 180kg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멧돼지가 가로질러 지나갔습니다. 멧돼지의 움직임은 마치 이미 무언가로부터 도망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지체 없이 대응하여 팀은 멧돼지가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바위더미 근처에서 일련의 통제된 사격이 이루어지자 추격전은 중단되었고 그 지역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서식지에서 야생 멧돼지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 1초라도 지체하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우 멧돼지는 정밀한 사격이 수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조준이 정확했을 때 단 한 발의 총격으로 단시간 내에 상황이 종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침묵 속에서 계획되고 실행된 매복 공격은 깔끔하고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멧돼지는 밤이 되면 은신처에서 나와 먹이를 찾아 나선다. 멧돼지는 농경지를 뿌리째 뽑고 관계 시설을 파괴하고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이는 모두 농업 공동체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멧돼지의 거대한 상아와 발굽이 이러한 행동을 유발한다. 야생동물 관리팀은 피해를 줄이고 농촌 지역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상황에 맞춰 공동 방제 조치를 시행한다. 해가 지기 직전 야전 부대가 이러한 작전의 일환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미리 정해진 유리한 지점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부대원들과 장비들이 차량으로 각자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밤이 되자 멧돼지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잘 보이는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급하게 준비를 마친 후 총격이 가해졌고 그 멧돼지는 순식간에 성공적으로 제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전의 공식적인 시작은 우렁찬 소총 소리로 알렸습니다. 열화상 광학장치를 사용하여 다른 멧돼지가 밭의 다른 지역에서 작물에 피해를 입히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속한 판단으로 정확한 사격으로 이전에 존재했던 위험을 제거했습니다. 그 직후 인근에 배치된 다른 팀들이 일련의 통제된 대응을 수행했습니다. 각 팀은 새롭게 발생하는 위협에 정확하고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황은 적어도 일시적으로나마 통제되었고 경작지에는 평온이 회복되었습니다. 무리 안에는 야간 투시 장비를 활용하여 빽빽한 덤불을 수색하는 임무를 맡은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가만히 서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는 동안 멧돼지 한 마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수는 조준을 조정하며 총을 쏠 적절한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숲에 단 한 번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의 즉시 멧돼지는 무사해졌고 인근에 있던 사람이나 동물들에게 잠재적인 위협이 제거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무리가 그 지역 경계에 위치한 들판을 포위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먹이를 찾아 헤매던 멧돼지의 실루엣이 드러났습니다. 배치된 저격수 중 한 명이 정확한 위치에 총을 쏘아 상황은 시의적절하고 자비로운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야생동물 개체수를 통제하고 인간 거주지와 야생동물 간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신중하게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어려운 작업일지라도 이러한 활동들은 책임감 있고 모니터링되는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의 자연 생태계와 농업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밤 들판은 여러 발의 총소리로 가득 찼고 여러 마리의 야생 멧돼지가 총격을 받은 후 재빨리 제거되었습니다. 정확한 사격 하나하나가 농경지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악명 높은 동물들을 제거하는 데 기여했고 점차 이 지역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들판 가장자리에서 들려온 신호를 통해 분대는 새로운 멧돼지 무리의 접근을 감지했습니다. 이 신호로 지정된 장소를 향해 신속하고 일관된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멧돼지 2마리가 먹이를 찾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들은 팀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장비를 미리 준비한 덕분에 각 멧돼지는 정확한 위치에 조준된 총탄으로 빠르고 깔끔하게 제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멧돼지의 파괴적인 영향으로부터 또 다른 농경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리적인 사냥은 그러한 활동이 통제되는 지역의 생태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야생동물 관리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보존 목표를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법적 한계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인한 성격과 무시무시한 엄니로 악명 높지만 멧돼지는 단 몇 초 만에 광활한 들판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멧돼지는 공격성과 지능이 조화를 이루어 깊은 초목 사이를 자주 누비고 적과 마주쳤을 때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는 농촌 지역 농부와 마을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합니다. 지속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 훈련된 팀들은 이러한 종류의 작전을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합니다. 특히 이번 경우 회사는 이른 아침부터 산기슭으로 이동하며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산기슭에는 멧돼지를 추적하고 발견하도록 훈련된 특수견들이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대원들은 이미 결정된 위치로 바로 이동했습니다. 몇 분 후 사냥개 짖는 소리에 정적이 깨졌고 이는 목표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다. 무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갑자기 덤불에서 나타나 재빨리 달아났다. 정확한 조준으로 발사된 총격으로 추격은 즉시 중단되었다. 15분간의 정적이 흐른 후 숲 깊은 곳에서 다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개들이 다른 냄새를 맡았을 가능성도 있는 듯했다.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커지자 분대는 다음 교전에 대비했다. 울창한 숲속에서 멧돼지 한 마리가 은신처에서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멧돼지는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사수가 멧돼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조준하여 사격했습니다. 더 이상 사격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멧돼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무리가 산을 오르는 동안 같은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래 덤불에서 또다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멧돼지가 돌진해 오자 적절한 타이밍의 정확한 사격으로 짧은 시간 안에 위협을 종식시켰습니다. 산기슭 근처의 다른 장소 근처에서 두 번째 팀이 첫 번째 팀을 가로막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한 멧돼지가 몸을 숨기려 애쓰는 동안 점점 거세지는 압력에 은신처에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멧돼지가 모습을 드러내자마자 멧돼지는 단호한 조준과 완벽한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 직후 훈련된 사냥개들은 또 다른 멧돼지를 은신처에서 쫓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멧돼지의 움직임을 알아차리자마자 멧돼지들은 재빨리 행동에 나섰습니다. 총소리가 넓은 들판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멧돼지는 무릎을 꿇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멧돼지가 탈출에 성공했다는 신호가 분대원 한 명에게 수신되었습니다. 분대원들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여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신속하게 협력했습니다. 개들이 인근 숲에서 짖는 소리로 보아 개들이 여전히 그들을 추적하고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이 작전은 사격 실력과 협동심을 시험대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계획의 중요성과 법적 체계를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책임감 있게 수행될 때 외래 침입종 관리에 기여하고 농촌 주민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광범위한 농작물 피해부터 가축, 심지어 인간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협까지 이 동물들이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니라 진정한 생태적, 농업적 위협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통제 불능으로 급증한 지역에서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수행되는 통제된 사냥 작전이 필요하고 정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된 사냥 부대가 보여주는 정밀성, 규율, 그리고 팀워크는 무모하거나 무차별적인 살상과는 거리가 먼 전문적이고 규제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의 균형감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냥은 단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오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생 멧돼지는 지능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서식지 변화, 천적 부족, 인간의 침입 등 개체수 폭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통제 노력도 기껏해야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것입니다. 더욱이 깔끔한 제압과 정밀 사격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안심이 될 수 있지만 윤리적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야생동물 관리의 주요 방법으로서 살상력을 요구하는 사고방식을 정상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펜싱 기술, 불임 수술 프로그램, 서식지 복원과 같은 비살상적 대안에 대한 투자가 충분한가요? 제 생각에는 사냥은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여야지 기본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으로 저는 그러한 활동이 때때로 농촌 유산이나 필수적인 토지 관리의 일부로 여겨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투명하고 규제되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야생동물 관리는 전통이나 아드레날린이 아닌 항상 데이터에 기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매우 현실적이고 심각해지는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대응책으로 책임감 있고 조율된 사냥 노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단기적인 통제와 장기적인 생태계획, 대중교육, 그리고 어쩌면 기술 혁신까지 결합한 다층적인 접근 방식에서 나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표는 현재의 농지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간의 필요와 야생동물 사이의 지속 가능한 균형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